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운명의 날입니다. 자, 의혹이 사실이라는 측의 기업인은요, 이준석 대표에게 받은 박근혜 시계를 찾았다, 제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대표는 그런 게 있다면 내놓아 보아라, 이런 시계가 나왔다고 하니까 시점 자체가 맞지 않는다 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윤리위가 열리고 이 대표가 소명을 한 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국민의힘 당내조차 찬반으로 갈려서 아주 어수선한 날이고요. 자, 민주당은 전대루를 확정했습니다. 권역별 투표안은 철회했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늘리는 전준위 안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동안 폐쇄성 비판을 받아왔는데 조금 나아진 것인지 전당대회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전 정부 장관들 중 이보다 나은 인물이 있었느냐 하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요, 문재인 정부 인사 난맥상을 자료로 공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도 임명 강행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자, 이 어떻게 봐야 할까 또 궁금함이 커집니다. 자, 문정부 소주성 정책을 설계했다는 홍장표 KDI 원장에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 인생 망쳤으면 책임지고 나가라, 이런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홍 원장은 KDI는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자,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충돌이 거칠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마땅하지만 또 이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생산적인 신구 권력의 마찰인지 살펴야 할 점도 있어 보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특집 30분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경제 정책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제가 다른 방송 라디오를 들어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컨텐츠로 승부하겠습니다. 자, 점심시간 함께하고 있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 오창석 평론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입뉴스 그 입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두 분 모두 충전 만땅 하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네. 힘을 더 내주시고요. 네. 재미없으면 킬할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뉴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8,511명 늘어서 네. 신규 확진자 수가 42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어제 집계치보다는 860명 적어요. 네. 하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에 1.93배, 2주 전보다는 2.47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바로 해외 유입 사례거든요. 네. 이게 194명으로 뭐 전날보다는 30명 줄었지만 하지만 지난달 24일 이후 14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입국자 격리 면제 또 국제선 항공편 증설 이 이후에 입국자가 늘면서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예요. 또 해외에서 확진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의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 56명으로 어제보다 5명 적고 지난달 12일 이후 1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지금 일주일 연속으로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6.6%로 의료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연이틀 2만 명대까지 네.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조금 걱정이 된다. 자, 지금 이제 뭐 과거에 우리가 요즘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져 있었지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매일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 오전에 오후에. 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과학 방역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대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는 이제 정치 방역을 했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 방역을 하고 과학적인 수치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사실 감소세였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이 다 관심을 이제 두지 않는 상황이었다. 거의 뭐 갑자기 일상으로 돌아온 분위기였죠. 네, 분위기였다가 지금 다시 급증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이제 세 가지를 꼽습니다. 네. 여름철에 활동량의 증가. 두 번째는 면역 회피 가능성이 낮은 변이 검출률이 높아졌다. 세 번째는 이제 접종한 면역력 자체가 감소했다라는 것인데 두 번째 변이 감출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오미크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 오미크론의 하위 단계인 네네. BA5라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어요. 오미크론의 이제 변형인데 네. 하위 변이. 네. 근데 이게 지난주 기준으로 이 BA5 검출률이 24.1%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늘었네요. 근데 지금 독일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빠르게 급증했는데 그 이유가 BA5가 50% 이상 검출됐기 때문에. 우세종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BA5가 우세종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60세 이상 접종률이 4차 접종률이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3차 접종자를 한 사람 중에 돌파 감염 사례가 26.8%를 넘어서고 네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3차 접종을 했던 것이 그냥 떨어졌다. 면역이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26.8%나 된다는 것은 거의 뭐 5명 중에 1명 정도 된 네. 것인데 내가 몸에 불편함을 느껴서 찾아간 사람들 중에 네. 검출률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무증상인 사람은 아예 안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국민들이 각성을 많이 하고 윤석열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7일 의무 격리를 두 차례나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접종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긴 한데 전문가들은 일단은 급한 나올 대로 가능성도 있다. 네, 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얘기는 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 허준희 교수의 필즈상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오창석 평론가가 나는 수학 잘한다 그랬는데 예, 지금 26%는 5명 중 1명이 아니고 4명 중에 1명 꼴이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사정정국의 일환인가요? 이 소식은 자 국정원 그러니까 바로 전 국정원장이죠. 박지원 전 원장 출연도 하셨었는데 그리고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후에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이죠. 서훈은. 네, 네. 그 뭐 국정원장도 했었고요. 아, 국정원장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발했다는 건 어떤 이유예요? 어떤 내용? 예, 그러니까 그 두 전직 원장의 사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이걸로 검찰에 고발을 한 거고요. 또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이걸로 고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거는 2019년 11월에 있었던 거고요. 예. 예,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선원들을 한 16명을 살해한 살해하고. 다음에 탈북해 귀순해서 밝혔지만 우리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 추방을 하는 그런 네.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은 어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로 좀 반박을 했는데요. 국정원은 첩보를 공유하지 생산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받은 정보를 이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냐라고 반문했고요. 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국정원 직원도 없다. 네. 소설 쓰지 말고 안보 장사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아니 이 직전 원장을 고발할 때 부인할 수 없는 협의를 가지고 해야지 원장이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 명백한 정치행위 아니냐라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결국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네네. 강한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산업부 전 정부의 산업부에 대한 이제 수사 관련해서 이제 그 타겟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민주당이 계속 해왔는데 이번엔 국정원 발인데 전 정부의 2명의 전임 국정원장이 동시 고발이 됐는데 이게 사안이 또 다르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특이하고요. 네. 그리고 고발 사건 하루 만에 이게 수사 배당이 됐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네. 빠른 거죠. 네, 굉장히 좀 빠르게 보고 있고 왜냐면은 네.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소환 조사 그거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경찰이 이제 서면 진술 요구했는데 지금 2달 가까이 서면이 제출되지 않았다. 네네. 물론 이제 변호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의지만 있으면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한 사안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말씀하셨다시피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2명이 아니라 네. 서로 다른 사건에 있어서 2명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 정권의 사정기관장을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조사는 저는 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지금 사안이 지금 듣기에도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 미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삭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삭제했다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삭제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을 시켰다면 그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삭제한 기록마저 남기지 않으려면 흔히 말하는 무슨 디가우징이라고 해서 네네.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디가우징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증거가 남아요. 그렇죠. 무언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증거가 남아요. 아니 이 일전에도 검사들이 네. 휴대폰을 다 또 일시에 바꾼 일이 있었잖아요. 네.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뭐 휴대폰을 예전에 검사 불기소 세트라고 해서 네. 동시에 몇몇 검사들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네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혐의 입증은 어려워지고 네. 증거물을 못 찾는 게 되지만 네. 국민들은 저건 무슨 정황인가 네. 의혹은 더 짙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당당하다. 찾아봐라. 그리고 삭제한 기록이 남아있을 거다. 만약에 삭제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듣기에도 조금 이상한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는데 네. 라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네.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켰다는 것은 합동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눌러야 되는 일입니다. 네, 군경 관련해서. 합동조사단 전체를 한 명씩 눌러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나서 또 증언하면은 네네. 이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럼 다 같이 소환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이 사안을 크게 키운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금 이 두 국정원장 고발된 건을 두고 이게 의혹이 맞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다.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보고 있죠. 해경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2020년 사건에 대해서 이 월북 정황 없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꾸고 지금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전임 정부에 있었던 이런저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저런 문제가 있었다. 이게 뭐 내부 고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의 뭐 시민단체 고발일 수도 있는데 자, 사정정국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사건들이 늘고 있고요. 자, 다음 이슈는 지금 이 비서관의 부인 그 나토 네. 정상회의에 동행했던 일 때문에도 지금 시끌시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윤 대통령의 인척 채용이 있었다. 이게 대통령실 얘기일 텐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최모 씨가 네네.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외가 육촌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가칭 관저팀 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친인척 채용 논란 뭐 이것도 불거져 있지만 이것과 별개로 최 씨가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인척 채용 문제가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아니 이 최 선임 행정관 같은 경우는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서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네. 대통령실에 임명된 거다. 또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특히 외가 육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친인척 채용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좀 사전 차단하려는 그런 대통령실의 모습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최 씨를 포함해서 또 코바나 컨텐츠 출신 2명 직원. 네, 직원도 가 있고 이렇게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하는 그런 네네. 팀이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의 인척 인사비서관의 부인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의 이제 또 대통령실 직원
그리고 이제 일전에 문제가 됐던 건 이제 봉하마을에 동행했던 뭐 지인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그럼 빨리 공적 조직을 만들어라. 네.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위법은 아닌데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오창석 평론가님 묵뚱그려서 네. 지금 전임 정부 분들 예를 들면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도 방송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던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여기에 권력이 몰린다라는 것은 이제 비선 아닌 비선으로 활동할 수가 있는 공식 직책을 맡는다 하더라도 네네. 직급을 초월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 외가 6천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있겠죠. 낮은 직급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네.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다 패싱되고 이 사람한테 무언가가 몰릴 가능성이 높고 네. 무언가가 몰린다면 이것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네. 이제 친족을 이제 채용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사촌까지는 친족, 8촌까지는 혈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수많은 인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가까운 혈족이나 친족을 쓰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되었죠. 그 뒤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문제라든지 권력 문제라든지 또는 인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게 어제 저녁 9시에 KBS가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네. 보도를 했던 내용이고 강릉까지 또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릉 최씨이기 때문에 네네. 찾아가서 설명을 하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친했었고 원래 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가 있다고 보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문제를 발생하고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도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을 감안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대기업 근무 경력을 감안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과 대기업의 영역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영역에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업과 무관하게 6촌이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채용 과정의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 아니, 이게 시각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 출신이라고 하면 어느 대기업이 또 혹시 대통령실에 로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이제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로비의 참고가 될 수도 있다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서 뭐 어떤 업무를 직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캠프에서 대선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들어왔고, 굉장히 신원이 확실하다라는 이제 주장으로 들려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은 없는지도 이제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 여사를 통제할 사람이 없어서 멋대로 사고를 못 치게 한다. 이런 네. 또 이제 강한 발언을 내놨고요. 탁현민 이제 의전 비서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간인이 나토 회의 관련해서 사전 답사를 했다. 이게 심각한 보안 사고다. 하면서 네. 이제 대통령실이 임시로라도 고용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절차 같은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심각한 보안 사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신 씨가 미리 가 있었잖아요. 미리 가서 준비를 했다는 것은 일정도 다 알고 있고 동선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당연히 민간인한테 그 정보가 다 넘어갔으면은 기밀 유출된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민주당 쪽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신 씨가 스페인에 가서 미리 가 있었고 뭐 어떤 일정을 소화했을 텐데 그러면 기타 수행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탁현민 전 비서관은 기타 수행원이 전 정부에는 없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없는 건데 이번에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면 기타 수행원은 가 있으면 수행원이니까 네. 어떤 공적인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인이지만 그때 어떤 일정을 움직였는지 또 어떻게 이 비용을 썼는지 네.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BTS도 가지 않았느냐 했던 발언이 또 일파만파인데 네. 그 얘기도 밝혔어요. BTS는 지금 문화외교 대사로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공식 직함을 준 거죠. 네. 그리고 정당한 비용도 지불했다. 근데 지금 이 지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부인은 자원봉사 차원이라 네. 뭐 따로 돈도 안 받았다. 이걸 이제 해명을 한 건데 경우가 지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았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국민의 혈세가 안 들어갔냐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공군 1호기에 탑승을 했죠. 네, 탑승 비용도 있고 그 전에 사전 답사를 갔다면 사전 답사 비행기
또는 숙박비 다 네. 들어가는 겁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것만 계산해도 한 2천만 원 정도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돈이 왜 국민의 동의 없이 들어갔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네. 어떻게 들어갔는지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은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에 또 일목요연한 정리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죠. 자,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전국적으로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비로 인해서 운행에 불편한 곳은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천안 부근 1차로에서 표지판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2km 구간 정체고요. 더 가서는 양재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까지만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운분기점 진출로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서창에서 월곶 부근 밀리고요. 반월터널 4차로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지나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더딘 흐름 보이고요. 이후 쭉 수월하다가 강원 지역에선 속사에서 작업하고 있어서 밀립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에서 대구 방향으로는 대저분기점 2차로, 초정 1차로, 그리고 대동요금소 부근 3차로에 모두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어서요. 초정부터 정체가 아주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프닝에서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거 좀 우려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환경부 장관 전 정부에 이미 이제 법적 처벌을 다 받았고요. 지금 수사되고 있는 게 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인데,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을 임기가 다 되지 않았는데 내쫓으려고 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부처별로가 아니라 아예 네. 여당 원내대표가 이 사람들 다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장표 KDI 원장이었습니다. 네. 한국개발원장이죠. 자, 이른바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홍장표 KDI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네요. 네,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그냥 한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를 향한 글을 썼어요. 이거 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원장의 거취를 두고 네. 아니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사실상 사퇴 압박을 한 셈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 홍 원장이 총리 말씀에 대한 입장문 이런 제목의 글을 발표를 했어요.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의 다름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 저의 거취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 이런 발언은 연구의 중립성과 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거는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을 넘어서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연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총리께서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해 법을 바꾸는 게 순리다 하고 일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지난달 28일 압박성 얘기를 한 다음에 홍 원장 얘기를 뭐냐면 그 발언하기 전날에 감사원이 한국개발연구원 쪽에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 발언과 이례적인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이런 걸 봤을 때 홍 원장은 이게 좀 압박이었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떠올려 보면 한덕수 총리 사실은 본인이 전 정부 경제수석 출신인 윤정원 이 IPK 기업은행장을 현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 좀 앉히려고 했잖아요. 했는데 당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대했죠. 네. 그래서 자신도 이렇게 앉히려고 했던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본인이 고사하면서 정리가 됐고요. 네. 근데 홍 원장한테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거기다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의 진퇴 문제 거론하는 거 이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산업부 관련해서 지금도 검찰이 수사 중이죠. 이런 거 비춰봤을 때 이 진퇴 문제 거론하는 게 과연 이 정권의 정부에 도움이 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같아요. 지금 느낌은 압박은 다 대놓고 하는데
임기 채우지 말고 정권 교체됐으니까 빨리 나가시오 이런 분위기인데 이걸 부처가 압박하면 직권남용으로 네. 법적 처벌 불법. 음. 그리고 여당이 막 이제 나가라 얘기하면 이건 공개적인 거라 합법인가요? 기준이 뭘까요? 직권이 없어서. 직권이 없으니까. 네. 직권이 없다는 것보다 여당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큰 직권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압박감은 네, 압박감 훨씬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사실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 압박성 발언은 쉽게 할 수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 정권 들어서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원래 그 정권에도 그 전 정권에도 그렇고 그 전 정권에도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했었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고 임기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 시절에 본인이 얘기했었던 네네.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명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홍장표 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3년 시작해서 1년 지나서 2년 남았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2년 남다 보니까 2년은 너무 기니 더 세게 압박을 한 것은 아닌가. 지금 이제 우리가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네네. 것들은 뭐 감사 자료 요구라든지 공개적인 한덕수 총리의 멘트라든지라는 두 가지 정도 잡히는데 그 이외에도 수면 아래에서도 네. 무언가가 움직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창석 평론가를 좀 쫓아내 주세요. 하고 우리 이 PD님한테 조용히 돌려서 얘기하면 이건 불법. 네. 청취자 여러분 이 패널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방송에서 얘기하면 합법. 청취자들이 주인이니까. 청취자가 주인이죠. 네, 청취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린 본부장이에요. 시사본부장. 저는 일개 방송팀장. 네. 힘이 없습니다. 직권이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홍준표 원장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 이 권익위는 위원회 조직이다. 위원회는 국회 또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 독립적이고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리위가 열리는 날이죠. 그리고 이제 소명을 하고 어떤 결정이 나올까? 혹은 또 결정이 미뤄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요. 자, 몇 시에 열립니까? 네, 오늘 7시에 국회 본관에서 왜 열리거든요. 항상 저녁에 해요? 좀 대낮에는 하면 안 되나요? 저녁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피곤한 시간인데. 아, 그런가요? 네. 기자들도 아마 다 대기라고 있을 텐데. 그렇죠. 오늘은 더 주목이 되는 게 바로 이준석 대표가 출석을 합니다. 네. 소명을 하기 때문에 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해서 이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 9명의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윤리가 이 만장일치 결론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안 되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합니다. 표결을 해서. 그렇습니다. 과반이니까 5명 출석에 네네. 그중에 3명만 찬성하면 징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4단계입니다. 징계는. 네. 이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이렇게 4단계인데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사실상 당대표직 유지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년 네. 뭐 이렇게 당원권 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당원이 아니니까 직무도 멈춰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그 기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당원권 정지를 받고 나서도 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그 이후에 다시 당대표를 할 수 있겠느냐. 네네.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경고 처분 받게 되더라도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오늘 소명 이준석 대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지난번에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증인으로 갔다가 네. 그 징계 개시가 되는 그렇습니다. 이상한 상황이 됐고요. 지금 김철근 실장은 증거인멸 한 적 없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소명할지 오창석 평론가님이 짧게 요약해 주십시오. 제가요?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제가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차 내려갔던 것이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들어보시는 건 아니냐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할 것이고 아마 시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시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구하고 싶다고 부탁을 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구해줬다. 뭐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지금 제기한 또 그 의혹의 이제 당사자인 네. 김모 기업인이 네.
나 그 시계를 좀 받고 싶다고 해서 네. 구해준 걸 받았다. 네.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때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는 이제 일련 번호 조회해 보면 네네, 알 수 누구한테 줬는지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시계를 왕창 찍어내서 네네. 시계를 누군가한테 전달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걸 받아서 만약에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정입니다. 전달했다고 한다면 일련 번호는 애초에 이준석 대표한테 향해 있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기념품들을 막 뿌리니까. 네, 대부분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네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초에 검증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럼 시계를 받았다. 또 만약에 그 받은 시계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걸 이준석 대표가 줬다는 증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왜냐하면 한쪽의 주장이니까.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술이 일관되다라든지.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사람 계속 일관되게 이걸 주장하고 있으니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저는 이게 2주 연장이 돼서 오늘까지 온 건데 네.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연장이 된다면 이준석 대표는 더 힘들고 오늘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 시간 동안 이걸로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기 네. 때문에 정치적 입지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징계가 내려진다면 가처분 신청으로 가서 어떤 한 메시지를 통해서 네. 나를 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곧바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징계 대상자인 이준석 대표도 물론 힘들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 이 당대표에 대한 윤리건으로 뭐 너덜너덜한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에 주요하게 지금 작용하는 거 아니냐. 물론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당과는 다르게 나는 정부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우리가 당정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당정대 관계, 과거에 있는 당정청. 자, 이런 것을 이제 묶어서 본다. 이런 것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전대로 갈등은 봉합됐지만 여전히 이제 친명 대 친문 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유인태 고문은 자, 이재명 의원 5년 달려야 되는 마라톤인데 지금 100m 달리기 하고 있다. 완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다고 하네요. 자, 민주당 상황은 이 2부에 각설하고 해서 또 한번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2055님의 신청곡입니다. 와! 소녀시대의 힘내. 소녀시대가 완전체로 돌아왔거든요. 박 기자님 에스파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왕년의 걸그룹도 있어요. 자, 정치, 경제, 사회 모두 어렵고 어지럽고 힘든 요즘이네요. 소녀시대의 힘내 신청합니다. 이 최영일의 시사본부도 청취율 조사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린 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에만 완전히 몰두해서 다른 것은 전혀 관심을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 그 사람은 외골씨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표현은 외골씨 아니고요. 외골수가 맞습니다. 외골씨라는 말에서 두 번째 음절 고 밑에는 리을 시옷 받침을 쓰고요. 기본 의미는 단 한 곳으로만 트인 길이지만 단 하나의 방법이나 방향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주로 뒤에 조사 으로를 붙여서 외골스로라는 형태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외골수로 생각을 하면 해결의 여지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 한 곳으로만 파고드는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는 삼음절로 된 표현은 외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음절은 고 밑에 리을 받침을 쓰고요. 그 뒤에 수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외골수는 하나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 외와 한자어인 골수가 합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상이나 종교 또는 어떤 일에 철저하거나 골몰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골수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비슷해 보이는 표현들이지만 외골과 외골수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면 더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 5도에 오전 동안 비가 시작이 됐고 경기 북부와 서부, 충남 북부를 시작으로 그 밖에 중부와 호남, 경북 등 남부지방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오후에 천둥, 번개, 돌풍 동반에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 등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또 경상권은 내일 낮부터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되니까요. 이 시점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는 내일까지 30에서 100, 경기 북부, 강원 북부는 150mm 이상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은 10에서 많게는 80mm 안팎, 강원 동해안과 제주 5에서 3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해안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낮까지 서해 먼바다와 제주 먼바다의 물결은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전해상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염특보가 해제된 곳도 많지만 아직 남아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9도로 예상되고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동생인 최 모 씨가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친척과 특보들이 활약 중인지 모를 일이라며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A 선임 행정관이 대통령의 외가 육촌인 것은 맞다면서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며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데 이어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현재 개혁된 국정원에서는 직원들이 이런 짓 안 한다며 과거 직원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자기들이 하던 짓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바보짓을 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네. 자, 오프닝에서 제가 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발표한 전임 정부의 이제 부적절했던 인사, 이 중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도 임명 강행에 포함됐다 했는데 두 사람의 사안은 조금 다릅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에 임명 강행 맞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자격 미달.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거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찾아온 7월엔 치킨본부 시간입니다. 방송 의견 문자로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맛있는 치킨 쿠폰을 모두 7분에게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많은 기대와 함께 매일 애청을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원래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간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특집 30분 인터뷰. IMF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6%대에 진입했고요. 더 문제인 것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현 경제 상황 진단해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마이크에 네, 알겠습니다. 맞춰주시는 게 청취자들에게 소리가 깔끔하게 들립니다. 네. 자,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 6%. 이게 좀 충격적인 경제 뉴스였는데요. 심각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실제는 더 높은 수치가 나와야 한다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이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 지수가 그동안에는 그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많이 달랐어요. 네네네. 그렇지만 그 다른 문제가 이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왜곡을 크게 일으키지는 않는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훨씬 더 큰 그 왜곡이 더 커졌죠. 네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물가 지수 계산하는 데서 주택가격 상승의 웨이트가 그러니까 그 배중이 그러니까 9%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은 그게 32%예요. 차이가 크네요. 네, 미국만이 아니라 뭐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물가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더 크게 잡고 있는데 한국은 그걸 굉장히 낮게 잡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근 한 3, 4년 동안에 주택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슈가. 그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전월세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전월세 지수도 통계청에서 계산을 할 때 쓰는 지수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KB은행이니 이런 실거래가
지수랑 하면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낮게 나와거든요. 네. 근데 그거 역시 말하자면 최근에 우리나라 전월세가 많이 오른 거 생각하면은 그것에 따른 왜곡의 폭이 더 커졌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공공요금을 억지로 그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오던 버릇이 있는데 네. 이거 역시 그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가스 가격이 올랐는데 여전히 반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 따른 또 왜곡이 더 커진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뭐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알고는 있었는데 이걸 뭐 굳이 들어가 가지고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거 뭐 저 혼자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장용성 교수께서 한국경제학 그 대회에서 2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추산을 해봤더니 네. 2000년부터 아니 2015년인가부터 네. 추산을 해봤더니 실제로 현재 물가 지수가 그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게 4.5일 때 자기가 이걸 다 감안을 해서 세 가지를 다 감안해서 보니까 3%가 더 높게 나온다. 근데 지금 6%라고 그러면 똑같으죠. 예. 한 3%이고 9%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른 나라 같으면. 아하.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뭐 계산하는 방식의 이슈가 아니라 네. 이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많은 복지 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최저임금 계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포뮬러로 하는 것이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물가지수 전망치. 네, 더하기. 실제치도 아니고 전망치 네. 3.5에 뭐 경제성장률 2.몇% 이렇게 네. 더해가지고 계산했지 않습니까? 이 취업률 전망치를 뺐죠. 그렇죠. 5%. 자,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아마 이걸 그대로 만약에 외국식으로 반영을 했으면 최저임금 상승률이 5%가 아니라 7이나 8이 됐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CPI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다른 소득이 별로 없는 노인들 경우에 네. 이 물가 반영을 갖다 제대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낮게 반영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 소득은 실제보다 훨씬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은 복지 그 수가 지정을 하는데 CPI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옛날처럼 물가가 뭐 1, 2% 움직일 때는 0.5 정도 차이 난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처럼 팍팍 뛸 때는 네. 이 그동안에 이렇게 갖고 있었던 문제가 심각성이 훨씬 심해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쭈빗하면서 소름 돋아까지 시원해지는 추워지는 느낌입니다. 문제 지적으로 그치면은 안 네. 되고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장용성 교수가 네. 저번 5월 달에 추산한 것을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표를 했고 그 논문이 이번에 한국경제학회의 경제연구에 7월 달에 실립니다. 그런데 그냥 지수가 잘못됐다는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물론 주니까. 보조지표로 그 사람들이 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유지했던 그 계약 관계가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 다 그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기초에서 엄청난 왜곡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흥미 위주로 또는 뭐 이렇게 이슈가 아니라 이것은 정부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의 소위 말하면 한국은행도 불편해하고 총계청도 불편해하고 정치권은 관심 없고 그 사이에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나 월급쟁이들은 그만큼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 중요한 문제 근본을 짚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지금도 높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높다. 네. 이 주택 문제가 아주 이제 작게 반영돼 있다. 네. 게다가 이제 공공요금을 좀 정부가 이게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누를 수 없는 거거든요. 현재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일종의 이제 월급에다가 보너스 주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월급을 조정하고 원가를 조정하고 반영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일시적인 것을 좀 반영하는 것 두 가지를 쓰는데 이거를 이제 연간 상승률을 캡을 두고 있으면 결국은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한전의 적자 또는 가스공사의 적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이걸 오게 돼 있는 거죠.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결국은 네. 다 반영하게 돼 있는데 소비자 국민에게 전가하거나 네. 뭐 국가 부채로 끌어안거나 전가라기보다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공공요금은 당장 오르기 시작했고 더 올라야 더 됩니다. 오른다고 네. 합니다. 자, 물가는 더 오른다. 오르는 거 갖고 네. 정부 욕하지는 마라. 정부 욕하지는 마라. 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자, 수치도 문제지만요. 또 궁금해지는 게 이 물가 상승의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되겠느냐, 단기냐, 장기냐. 이 보통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언제까지 그럼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냐. 네. 이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죠. 하나는 이번에 물가 상승의 이제 대부분의 이유는 이제 공급 부분에서 충격이니까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가의 상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승한 가격이 얼마나 오래 갈 거냐. 그러면은 올라는 왜 올라갔느냐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충격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크고 서플라이망에서의 충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통한 이제 뭐 유가나 뭐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서 네. 이것이 얼마나 더 오래 갈까요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네, 사실은요. 네.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고 네. 지속이 될 거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가가 오른 것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제 대폭 올리면 올려서 결국은 뭐냐면 왜 올리냐면 물가를 잡는다. 물가를 잡는데 경기 침체가 와도 그걸 각오하고 물가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는 피하면서 물가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는 올라간다. 좋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는 감수하고 간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가지고. 그렇죠. 지금 미국 연준이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얘기하고 우리 한은도 빅 스텝 가냐 안 가냐 그러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로 간다. 자, 그러면은 지금도 고금리라서 시중 금리 막 오른다고 아우성이잖아요. 네. 예대차도 그렇고. 자, 얼마나 금리를 더 올리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이것도 이제 최영일 씨를 지적하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고금리라고 표현을 썼는데 네. 고금리 아닙니다. 고금리 아닙니까? 당연히 네. 아니죠. 지금 몇 %인데? 지금 이제 금리 2%.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무슨 고금리예요? 아하. 옛날에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로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한 4%가 됐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한 2%고 실질 이자율 2% 더하면 한 4%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실질 이자율은 네거티브로 한 3, 4%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는 고금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네. 네. 이게 두 번째로 수준에서 고금리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오른 것도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요. 결국 1% 오른 것 같고 막 하잖아요. 네. 이 얘기는 거꾸로 무엇이 반증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초저금리가 오래 갈 거라는 전망하에서 모든 경제활동이나 투자 활동을 하던 것이 얼마나 사상 누각이었냐를 보여주는 반증이지 네네. 이거하고 고금리라고 말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지적을 수용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3939 해서 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하지만 고금리 아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사람들을 오도하는 거예요. 오도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뭐 초저금리, 제로금리 갔다가 이제 올랐지만 과거 통상에 비하면 약간 오른 것이다. 그렇죠. 네. 고금리는 아직 아니다. 자, 그러면 금리를 얼마 더 올려야 물가가 잡혀요? 그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결국은 뭐 심리적인 그 사이클에서 얼마만큼 그 심리적인 그 경제 그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율이 얼마나 내려갈 거냐라는 걸 달려 있거든요. 또는 거꾸로 말하면 경제 침체의 그 기조가 얼마나 빨리 올 거냐, 얼마나 심각하게 올 거냐에 달인 거라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두드려 보고 반응 봐가면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연말로 미국의 연준이 3% 올린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여전히 실질 금리는 네거티브입니다. 그 얘기는 그걸로 그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죠. 더 간다. 그럼 내년도 간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올리는 것에 따른 충격에 의해서 그것이 뭐 부채 위기로 오든 아니면 경기 침체로 오든 간에 그것이 오는 속도가 빠르면
그러면 수요가 줄어서 네.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은 물가를 먼저 볼 건지 경기 침체에 의한 실업을 먼저 볼 건지라는 네. 문제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정말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3%대 금리로 연말까지 간다면 우리도 그거보다 높아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 얘기가 많으니까 3, 4% 가면 이게 기준금리인데 이게 시중금리는 뭐 6, 7, 8%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걱정이 뭐냐 하면 그 경기 침체 말씀하셨지만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 왜냐하면 가장 큰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우리. 근데 이거는 이제 서구의 경우에는 옛날에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의 가계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GDP 대비 비율이 95%까지 올라갔을 때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12년에 걸쳐서 65%까지 내려왔어요. 그 최근까지. 한국은 이것이 지금 GDP를 치면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105%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105%로 안 그쳐요. 전세 월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추산을 해보면 800조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서울대학교 김세직 교수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이것도 가계부채로 같이 계산해야 된다. 그럼 같이 집어넣으면 GDP 대비 한 135가 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도록 허용을 한 정책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정부를 맡았던 사람들의 무책임한 금융정책의 결과가 커서 근데 문제는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이 이제 말하자면 버블이 된 것이라고 저는 그동안에도 여러 번 주장을 해서 우리나라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를 갖다 하는 척만 하지 실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문제다. 근데 이것을 대출 규제를 제대로 하면은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지 않거나 아니면 줄면 거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생기는 정치적인 파장을 두려워해서 현상 유지만을 하려고 하는 관료들과 짬짬이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거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금리가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초저금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별로 달궈지지 않는 이 상태가 지난 10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지속이 될 수 있는 한 버블이 깨질 이유가 없는데 지금 갑자기 공급망 충격에 의한 물가 앙등을 생겨서 예상치 않은 물가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금리를 올리면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버블이 터진다. 네. 아, 무서운 얘기인데요. 아니. 터져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지금처럼 하면은 다들 죽어요. 계속 굶으면 죽는다. 네, 지금도 사실은 죽고요. 언제 터지냐 이슈지 어떻게 터지냐 이슈고 안 터지는 것 자체가 그 문제죠. 자, 터져야 산다. 이게 굉장히 좀 근본적으로는 동의가 되면서도 또 얼마나 그럼 출혈을 해야 할까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생기는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 생각하면 일본 예를 들어보죠. 일본이 아시다시피 91년에 버블이 깨지게 된 이유가 일본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 이렇게 하다가 4%로 올렸어요. 그때 깨진 겁니다. 쭉 깨지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 것이 깨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중앙은행이 고금리를 유지를 했어요. 확실히 잡겠다는. 그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압력과 계산이 있었는지는 전혀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어서 모르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1, 2년 지나서 막상 버블이 깨지면 이창용을 뭐 탄핵하자 별의별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창용이 한국은행 총재요. 최근에. 그러니까 버블이 깨질 때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나름대로 그 관리하고 싶은 욕구,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금리를 뭐 다시 낮춘다든가 할 경우에는 거꾸로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오래 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일로 가도 터지고 절로 가도 맞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연장선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자, 역대 정부가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상관없이 관료적으로 이거 덮어왔다. 사실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전임 정부에도 나왔던 이제 정책입니다만 이제 시행이 되죠.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이제 DSR 규제가 강화되잖아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자, 그러면은 이게 문제 없는 사람들만 더 압박받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 또 이것이 이제 문제의 또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DSR 방식의 규제 강화하는 거. 저는 지난 한 10년이 넘게 10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 20년이 되도록 뭐 한국은행이나 관료하는 친구들한테 DSR을 규제하고 DSR로 규제하고 LTV는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런데 DSR이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사평론가시니까는 돌이켜보시면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관료는 원래 일하는 척 하지만 일은 안 해요. 제목은 갖다 놓고 뒤에는 결국은 다 빠져나가는 거 만들어 놓고 조금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똑같아요. DSR도 말만 DSR 소리를 하면서 제대로 된 DSR을 안 한 지가 지금 한 10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자기네들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DSR 하겠다고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장난을 쳤냐면 평균으로 하겠다. 평균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반 성적으로 치면 모든 아이들 반 평균 60점 넘으면은 이제 내리면은 걔만 때리겠다. 그러니까 그 반만 혼내겠다는 건데. 그러면 반 평균은 60은 넘어도 반평균 60 안 되는 학생들도 많을 거잖아요. 다양하죠. 위아래로. 근데 원래 DSR 규제는 평균은 아무도 상관 안 하고 의미 없다. 밑으로 내리는 지지남은 가르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말로는 DSR 하면서 평균 DSR을 이상한 뭐 전 세계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을 지들끼리 만들어내 가지고 했어요. 하는 척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차주별 DSR을 하겠다라는 말을 한 지도 꽤 됐는데 이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뭐 연소득이 1억이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면 당신 대출은 끝. 이런 건데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 지금 청취자 문자가 엄청납니다. 대출 이자 늘어서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버블이 터져야 산다는 말이 충격이네요. 이런 분도 계시고 요즘 물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왜 안 오르는 건가요? 자, 지금 말씀 주시는 분 누구신가요? 강의 듣는 것 같이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나와 계십니다. 자, 청취자분들이 지금 이 문제가 관심이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DSR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얘기 좀 여쭤볼게요. 총평 어떻게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이제 2달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그 증오에 기반을 둬서 집권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특별히 본인이 국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별로 없었죠. 알면서 뽑아줬으니까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도 여전히 어떻게 하겠다라는 청사진은 없는 것 같고 본인은 주로 권력기관 장악에만 주로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관료한테 맡기고 하겠다라는 이제 안이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본인한테는 상당히 불행한 케이스지만 집권하자마자 지금 경제 위기가 터졌잖아요. 관료한테 의존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아무러나 본인이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할 텐데 생각이 없는 데서 지금은 위기관리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해야겠죠. 근데 위기관리를 얼마나 잘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죠. 그래서 이 정부 취임식 전후 인수위 그때 쭉 가면은 그건 문 대통령도 인정을 하셨지만 자, 전문가를 잘 기용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등장했던 인물이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라든가 이 양반들은 이제 경제통이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유일하게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전임 정부도 다 거쳤었고 기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료 출신의 지금 이 내각 구성원들은 좀 믿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믿기 어렵다 말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키는 일을 그러니까 소위 방향과 한도를 정해줬을 때 그 안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지 자기가
반대나 또는 그러니까 또는 인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는 어떤 그 강렬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하다가 그만둬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뭐 네. 고문하고 국회의원 하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네. 적어도 앞으로 닥치는 이런 위기 관계를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충돌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정책은 많은 그 후유증이나 네, 아니면은 부작용을 반대를 일으킬 텐데 그거를 참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깡다구가 있겠느냐, 네, 근성이 있겠느냐. 그거는 네. 모르겠고 그것은 결국은 정치 지도자 또는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는 이걸 요구했을 때 자기가 그 말을 안 들으면 자기한테 정치적인 리더십이 훼손이 된다는 의식을 할 때만 가능한 거라서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위기가 터졌을 때 관료한테 의존한다라는 것은 네.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이다. 누군가는 비전을 그려내고 그리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잘 챙길 테니 이것은 국민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도 좀 참아달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방향에 대한 동의, 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열심히 평시에는 정치 싸움을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네. 뭐 참아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널 뭘 믿고 참냐 이런 소리를 듣기만 해도 화가 나네요. 대표님 말씀. 아니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무능한 정권을 뽑은 지가 지금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위기가 터졌을 때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과거 MB 정부의 정책들과 흡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MB 정부 시절엔 좀 효과가 있었는지 또 그것을 지금 모방하고 있다면 이게 무엇이 문제이거나 혹은 또 거기에 강점도 있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MB 정부랑 흡사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뭐 이 정부가 들면서 나오는 게 이제 감세, 규제 완화, 뭐 이거는 또는 이제 뭐 시장 주도, 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시장 주도는 대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인데 이 말을 반복하면서 정치를 한 지가 거의 한 20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이 이 당시에 뜬금없이 이제 감세를 갖고 나온 것이 좀 웃겼는데 예. 그것도 이제 지나가면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이 드러나고 규제 완화도 말만 그랬지 대불산단의 그 전대보만 그러니까 전신주만 불쌍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걔만 떨어져 나갔지 규제 완화된 거 특별한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명박 정부의 재탕이 아니라 국민의힘당은 똑같은 소리를 지난 20년간 똑같이 반복을 해왔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당은 아이디어가 고갈된 당이고 민주당은 잘못된 생각에 연연하는 당이고. 네. 야, 그렇다면 이게 참 큰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2분 남아서 대표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 주시죠. 지금 질문지 절반쯤 소화됐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군요. 시간을 다 갔는데도. 근데 아까 우리 청취자분 정말 심도 있는 강의를 듣는 것 같이 집중이 된다.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 현 정부가 아까 방향은 잘 정하고 스스로 이제 대안을 내야 되고 방향은 지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참아달라고 한다. 이 공급 충격에 의한 경제 위기가 터질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금리 올리는 거 말고는 금리는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고 결국은 중요한 건 사회 취약층 보호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내놔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 예가 드릴게요. 독일의 경우에는 한 달에 9유로만 내면 모든 공중교통을 쓸 수 있게 3개월 동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일수록 대중교통을 많이 쓰니까. 그렇죠. 영국의 경우에는 에너지 값이 오르니까 저소득층한테는 에너지 쿠폰을 줘서 10월 달부터 에너지 값에다 내라. 써라라고 500파운드인가 이렇게. 정부가 바우처를 줘요. 플러스 일반 가게한테도 다 말하자면 이제 쿠폰을 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국민이 자기의 잘못에 의하지 않은 그 고통을 겪을 때 모든 사람한테 잘해줄 수는 없으면 기왕 쓰는 돈을 타겟팅을 잘해서 어려운 사람들
또는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제일 많이 줄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주로 정책을 쓰는 것을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수많은 분들 김영현님, 1237님, 정동현님 등등 촌철살인 말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오늘 초반에는요 터져야 산다 충격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야 이 거대 정당들 한정당은 경제 아이디어가 고갈됐다 20년째. 한정당은 잘못된 방향을 밀어붙였다 이런 비판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한번 꼭 다시 모실 스케줄을 여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연구소입니까? 공론센터입니다. 아, 공론센터.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길다.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장성철입니다. 공감과 논쟁. 네, 그래서 줄여서 공론센터. 공론센터. 네. 자, 장성철 공론센터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공룡센터예요. 공룡? 공룡센터? 네, 공룡 어디 무슨 전시해놓고 주라기 공원이요? 네, 그런가 봐요. 그런 걸 공룡과 정치를 동시에 연구하시는. 네. 자, 이 장제원 의원의 YTN 전화 사건 이후로 지난주에 방송에 안 보이시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 참. 또 뭔가 있는 것 같죠, 이러니까? 아니, 그냥 제가 무슨 사적인 약속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미리 좀 방송 못 나간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에 별일은 없었다. 별일 없습니다. 오늘 또 이제 KBS에 전화 오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장성철 센터장님이 폭탄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두 분께서 키워드 뽑아주신 게 공사 구분 안 되는 대통령실. 누가 뽑았는지 다 저는 안 아실 거고요. 뽑았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우상호 비대위. 그건 제가 뽑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야 입장이 확실합니다. 상대 쪽을 때리는 게임이다. 자, 현 변호사님께 여쭤보죠. 공사 구분 안 되는 대통령실 무슨 뜻입니까? 이건 뭐 저만 때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장수 소장님도 때릴 것 같은데 뭐 논란이 되고 있죠. 뭐 어제 오늘 왜냐하면 나토 갔다 온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핵심적으로 남는 거는 사적 인연 이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 물론 뭐 대통령 예전에 이제 선거 때도 도와줬다 그러고 대통령실에 채용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채용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뭐 사전 답사도 가고 역할을 했고 그리고 어디 문화원 갈 때 뭐 사전에 가서 조율도 하고 그다음에 올 때는 또 이제 1호기를 타고 오고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또 있잖아요. 오늘은 인척 문제도 있던데. 그러니까 6촌인지 8촌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 외가 6촌 이렇게 외가 6촌 있습니다. 어쨌든 친한 사이라니까 거의 들었다는데 그 채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잘 예명을 안 하고 있어요. 법적 문제 없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문제 있냐 없냐 따지는 건 아닌 상황인 것 같은데 자꾸 뭐 법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고 더구나 이 지금 수행했다는 분이 또 수행이 아니라 그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라는 분이 또 어제는 또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대선 기간에 경선 과정에 1,000만 원 또 어머님이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물론 여기가 굉장히 큰 그 한방병원 뭐 집안이기 때문에 뭐 돈은 있을 걸로 보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또 선거 때 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또 뭐 수행할 때도 같이 가고 이러는 거 아니냐. 사적 관계들이 너무 중시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제 공적
정권 질서에는 안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네네. 이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납득을 못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자, 그럼 이제 장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안 물어보시면 안 돼요? 물어봐야죠. 대통령실 입장도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현모 비서관 부인의 해외 출장 동행은 특혜나 이해 충돌은 아니다. 사적 인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 파악을 잘해서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또 무보수 자원봉사였고 특별히 특혜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갔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보수 자원봉사 하겠다고 그러면 저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데려가지 않나요? 저를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못 데려가나요?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 파악을 잘하는 것은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이 할 일이지 이렇게 사적으로 인연 있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통령 의중 파악을 이분이 잘 해가지고 그 뭐 외교부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직원한테 전달해 줄 건가요? 네. 뭐예요 이게? 무슨 지휘 라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과연 사적인 인연을 공적인 대통령실에 일에 대해서 네네. 투영을 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이 뭐 영어도 잘하시고 뭐 전문적인 역량이 있으셔가지고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가서 한 일은 뭐예요? 한국문화원에 거기 방문하는 거 업무 조율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갔다? 네네. 한국문화원 업무 조율하는 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할까요? 역량이 필요할까요? 영어가 필요합니까? 어느 농객은 스페인어권 나라에 영어가 필요한가요? 뭐 이런 얘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데리고 간 것도 문제고 이런 분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긴 것도 문제고 해명도 문제다. 모든 것이 다 문제다. 자, 근데 어지간히 가까운 사이인 게 뭐 2천만 원 정치 후원금 이전에 이게 윤 대통령이 직접 결혼 중매를 했다. 아니 가까운 사이면은 그러면 대통령 외국 방문할 때 데리고 갑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해명 이런 해명을 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전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명 전국체인 한방병원장의 딸이자 계열사의 대표. 한방건강식품에 종편 아나운서 출신. 그러니까 한방건강식품에 계신 분이 어떠한 전시와 기획과 관련해서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 역량을 갖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너무 다 모든 것이 부적절하다. 지금 듣다 보니까 장성철 센터장님이 뽑으신 키워드 같이 돼버렸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혼자 하지 않다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단순히 이제 사적 관계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제2부속실 논란 나올 때 바로 이거를 이제 거기가 본질이죠. 네,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이런 사적인 관계들을 자꾸 동원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어떤 문제냐면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해봤으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해봤을 거고 그러면 만약에 제2부속실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누굴 만나거나 이거면 기록이 다 남거든요. 네네네. 문서로 다 남는 거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언제 누굴 만나서 어떤 행사를 했는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다 남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때 그렇죠. 청와대 출입을 했는데 그 한 의사 남는 거죠. 네네. 기록이. 다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가면 이분들은 사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질 일이 없어요. 물론 기록은 뭐 어떻게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그런 것도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걸 알 거예요. 안다고 보고 김건희 여사도 이걸 내가 공식적으로 다 활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 기록을 남을 텐데 그냥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데리고 가면 나중에 그분들은 뭐 비자라든지 이건 받았겠지만 대통령실의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누굴 만나서 뭘 했는지 이런 건 기록이 안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도 없고 특별감찰관도 없잖아요. 예전에 이분들이 하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은 물론 특별감찰관은 없었지만 민정수석은 친인척 관리를 했거든요. 친인척 관리라 그러면 당연히 부인도 들어가고 부인과 가까운 사람들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옛날 보면 항상 무슨 뭐 큰 뭘 할 때 그분들 접촉을 하거든요. 아들, 딸이든 뭐 부인이든 해서 문제가 항상 됐잖아요. 그게 결국은 두 개예요. 하나는 사업, 비즈니스. 두 번째는 공천, 선거 때 이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관심 있는 게 두 개니까. 근데 어떻게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견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록도 남겨야 되지만. 근데 지금은 기록도 안 남기고 그걸 견제할 사람도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어요. 정보 관련해서 누굴 만나겠어요? 내가 공천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누굴 만나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견제가 안 되고 해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누가 봐도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국민의힘에서 잘하셨습니다. 전문성 있는 분 잘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랬겠냐고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빨리 시정하는 게 좋다. 정권 교체를 원했던 분들의 네. 염원을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안 돼요? 한 말씀 주세요.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항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이 우리가 뭐가 잘못했느냐. 그리고 우리는 고칠 생각이 없다. 그런 모습 보이는 거에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아집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제발 자, 이 와중에 이게 엉뚱하게 또 BTS가 소환이 됐어요. 불똥이 튀었다고 할까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탁현민 전 정부의 의전 비서관의 반박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 필요하면은 외부 민간인도 데리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수시로 동원하잖아요, 그죠? 예. 그 유명한 뭡니까 우리 BTS. BTS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무슨 퍼포먼스도 벌이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건 참담한 거예요. 수시로 해외 방문 때마다 동원했다라는 표현을 마이크 앞에서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했다는 게 원내대표인 거예요. 여당에. 이거는 그냥 묵고할 수 없을 정도로 천박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 탁현민 비서관은 BTS는 유엔이나 국내 행사에 정식 초청을 받았고 또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비교할 수 없고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사실관계부터가 틀렸다. 이 반박이에요. 자, 현 변호사님 맞습니까? 당연하죠. BTS가 유엔에 가고 뭐 미국에 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 박수 쳐요. 그래도 우리나라 그래도 뭐 K-팝을 전 세계에 알렸고 대통령이 문화외교 대사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보니까 저 바이든 대통령도 초청해서 하잖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 개인 내 음악가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가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공식 행사, 비공식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박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개적이고. 공개적이고. 언론에 나오고. 당연하죠. 그리고 정식적으로 뭐 초청장도 받기도 하고 특사 자격도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인사비서관 부인이 무슨 어디 가서 우리나라 뭐 이렇게 뭐 국격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한테 뭘 알리거나 뭐 초청받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위치가 다른데 그거를 같이 그냥 민간인이다 이걸 비교하는 건 저는 낸선스라고. 그래서 논란인데 왜 이런 해명이 나왔을까? 이게 여당 내에서도 조금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한 말이 자, 송홍렬 공정위원장 후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맞닥뜨렸다. 그래서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적어도 장차관 인사는 좀 미리 알려달라. 이렇게 대통령실이 요청했다고 해요. 그럼 대통령실이 인사명단을 비롯해서 국정 운영 정보를 사전에 여당에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인가? 지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이제 과거 경험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 때 저희 김무성 당대표 부실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장차관 인사를 미리 상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청와대에서 그냥 인사야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장관 인사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당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보통 한 1시간 전에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표님 이거는요 이렇게 이번 장관은 이렇게 좀 발표하려고 합니다라고 통보하는 식으로 정보를 준다. 그래서 일단은 미리 알려달라는 것이 과거에 그런 전례 비춰서 좀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알려달라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의하라는 게 아니라 알려는 달라. 정보를 알고는 있어야겠다. 문재인 정권 때는 어떻게 했어요? 현대인은요? 아니 미리 알려주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러니까 뭐 1시간이라는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발표 전에는 알려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당내 평가라든지 그것도 듣긴 하거든요. 근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다. 이건 전혀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죠. 평소에 면식도 없는 인물이었고.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프로필 나오면은 뭐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쭉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 임명합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 상황이면 지금 이게 일이 얼마나 커진 것이 성희롱 발언 있고요. 또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고 또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권에 원내대표가 전혀 몰랐다. 사전에 통보는 해야 된다. 지금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비선 논란이 처음이 아닙니다. 집무실 사진 유출, 지난달 봉하마을 방문해서의 논란, 이번에 또 지인 동행. 자, 현 변호사님 왜 이렇게 자꾸 반복돼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아마 이 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만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거를 어찌 보면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조직을 만들고 선거 과정에 한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 죄송합니다. 그것만 딱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 사과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야당에서도 차라리 제2부속실 만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말씀처럼 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 봉화마을 갔을 때도 뭐 무용과 겸임 교수가 왜 갔냐 이 논란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답변하셨는데 그렇죠. 코바나 뭐 있던 분이 두 분이 채용됐다는 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빵집을 잘 알아서 동행하셨던 거잖아요. 너무하세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강신엽 변호사 팬클럽도 계속 나오잖아요. 사진 유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 사실은 공보라든지 아니면 뭐 대변인실에서 하면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주고 그 사진이 언론에 나오고. 근데 최근에 또 어제 언론 보도 보면 그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옷을 입고 얼마짜리 뭐 팔찌를 하고 이게 그 오빠가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기자들한테. 이 근데 오빠 얘기는 선거 때도 나왔어요. 오빠가 뭐 대기업 홍보 쪽에서 관여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부인이고 그런데 이렇게 팬클럽한테 사진 주고 오빠한테 줘서 기자들한테 내용이 흘러가는 게 패션 정보가 나가고. 그럼 맞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거 때도 오히려 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고 어쨌든 부인인데 공적기관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공보 아니면 춘추관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홍보 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개인 공사 구분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저는 너무 이게 너무나 어찌 보면 상식적인 일인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저는 그래서 이걸 공적인 조직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감시 영역에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게 더 큰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클럽 회장 강신업 변호사는요. 다이아몬드를 손톱으로 긁는다고 흠집이 나지 않는다. 강한 발언을 했는데 장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또 아킬레스건의 한 명으로 등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다이아몬드는 그럼 김건희 여사고 손톱은 국민과 언론의 뜻입니까? 비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창피합니다. 진짜 정말. 창피하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막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장승열 교수께서 꼽으신 키워드 위기의 우상호 비대위. 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원래 위기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왜 위기라고 규정하셨나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8월 28일 날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경선 룰을 본인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엔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전준희와 부딪혔죠. 이렇다면 당대표로서의 권위가 상실된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뭘 결정하더라도 많은 쪽에서 각 후보 쪽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전준희의 안이 합리적으로 보였는데 왜 그걸 비대위에서 바꿨을까? 결국에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어떠한 사심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민주당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래서 위기의 우상호 비대위라고 했습니다. 자, 신뢰를 잃었다. 이런 이제 지경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 유인태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면 그간 비대위와 전준희가 소통을 해오다가 결국 비대위 쪽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전준희가 완전히 다 무시하고 발표를 해버렸다. 이 와중에 당무위는 전준희의 손을 들어줬다. 당무위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자, 그럼 위기로는 보여요. 아니 이거 이러면은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그만둬야 돼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왜 비대위원장으로 했습니까? 전당대회 준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잘 준비하시라라는 거잖아요. 출발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전준희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다 뒤집어 버렸다. 그리고 본인이 결정한 것을 당무에서 또 뒤집었다.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해요? 비대위원장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성 발언 막 해주십니다. 이 전화는 오늘 책임 정치하라고 저는 우상호 위원장한테 전화 받으시겠네요. 자, 여기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육성을 듣고 현 변호사님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저는 5년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뛰는데 지금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의원의 그동안의 대선 이후에 저렇게 질주하다가 그 마라톤 완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그 걱정이 되고 대체로 이재명은 남의 말을 안 듣는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간다.
이게 지금 많이 따라붙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더 좀 그 신뢰가 생기려고 그러면 그 주변의 말을 좀 듣는 사람. 그게 좀 성숙해 가는 과정이고 뭐 그래야 저는 이렇게 좀 이 완주를 하려면 그렇게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5년 마라톤에 100m 달리기 중이라 이거 완주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다. 자, 전대를 갈등은 좀 봉합 수순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은 거 아닌가. 지금 뭐 계속 우리가 친명, 뭐 반명, 비명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자, 현 변호사님은 이 의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유인태 사무총장 의견에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지금 대선 과정에 뭐 토론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정치 관련이나 여러 가지 현안 대응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얘기하면은 듣는 편이에요. 아, 듣는 편이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남의 말을 안 듣고 예를 들어 주장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한다 아니다. 아니 근거가 있어야 돼. 뭐냐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보통 내용을 보통 소통은 통화로도 하지만 길로 하는데 쭉 길게 쓰고 저도 사실은 글을 쓰면은 보통 가능하면 수치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권위 있는 사람 얘기를 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뭐 옳다.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잘 안 들으세요. 근거를 제시하면 잘 들은 편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비대위 전준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룰은 간단해야 된다고 봐요. 룰은? 저는 지금 한 달 동안요. 맨날 나오면 얘기했어요. 국민의힘 반만이라도 해라. 국민 룰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하고 좋냐. 복잡한데. 복잡한데 따지고 보면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기득권, 기존에 있는 계파들의 이해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의힘처럼 그냥 5대5, 7대3 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원 여론조사 계파 수장들 눈치도 볼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준희 안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어요. 여론 듣자. 우리 당신 민심 따로 가지 않냐. 여론 듣자는 거거든요. 비례에서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명 비명 싸움이 아니고 당내 기득권과 아니면 좀 더 국민 여론을 듣자는 쪽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서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냥 국민의힘 룰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룰대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확정된 거 아닌가요, 이제? 확정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남은 게 당대표와 최고위원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 남았어요. 결국은 이제 공천 심사를 할 때 그전에 당대표가 이렇게 했거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거를 최고위원들하고 뭐 심의하고 의결하고 뭐 합의하자 뭐 이런 게 이제 쟁점으로 남아있죠. 그거 조절할 때 항상 뭐 집단 지도 체제, 단일 지도 체제인데 따로따로 뽑으면 이제 단일 지도 체제니까. 단일로 했는데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남는 거죠. 네. 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현근택 변호사 얘기는 잘 수용해 주신 것 같고요. 유인태 고문 얘기는 잘 안 들으셨나 싶은데. 자, 전당대회 또 다른 갈등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사실 당무위가 만장일치로 출마 불허를 결정했기 때문에 당대표 도전은 어렵게 됐습니다만 본인은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 이런 예고를 했고요. 오늘도 메시지가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자, 이 장 센터장님께 먼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한 명조차 품지 못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저런 모습은 민주당이 국민정당, 대중정당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동비대위원장까지 시켰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권리 당원 자격 유무가 있어야 전당대회 출마할 수 있어. 라는 이러한 얘기를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여러 가지 말과 언행에 대해서 비판받을 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공동비대위원장 했던 사람에게 일단 출마의 자격조차 빼앗은 것 자체는 민주당의 편협함, 그러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라는 것.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우리 869로 물러나라고 그랬지. 이 화가 난다. 사감이 있다라는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민주당의 지지층은 좀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강한 것 같은데 또 중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왜냐하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방선거 과정 중에서 얘기했던 5대 약속 이것은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개혁과 혁신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품지 못하겠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이제 1분이면 끝나는데 1분. 제 얘기 해야죠. 네, 하세요. 왜냐하면 20초 드릴게요. 20초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
출마 자격 문제예요. 그럼 누구는 그래서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6개월이 안 됐잖아요. 그럼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건데. 당원 당규대로 간다. 그렇죠. 당연히 원칙이 비대위원장 자격 준 것도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렇게 원칙을 지켰습니까? 더블 특혜를 또 달라는 거잖아요. 30초 남기고 싸우시면 안 되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원칙을 장센터장님 한마디만 딱 언제부터 한마디. 민주당이 이렇게 원칙을 그렇게 목숨처럼 오늘 지켰습니까? 이준석 대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밤에. 오늘 징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안 나올 보여집니다. 가능성 높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징계 안 결론은 나온다? 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여기 나와서 기우제식 징계냐 이런 얘기를 이 대표가 직접 했는데 그렇게 뭐 가는 겁니까? 기우제 계속 지내야죠 뭐. 네. 뭐가 나올 때까지. 요즘 비 오던데. 알겠습니다. 야, 비가 옵니다. 자, 장성철 공론센터 센터장, 현근택 변호사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치킨 쿠폰 받으실 분 3482-0354-1277-7571 8700-5503-7593님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비 온다고 하는데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오늘 준비한 시사본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